헤로독스의 생명의 자와 타자의 패러독스는 서로 사랑하되 얽매이지 말자. 1941년 8월 아우슈비츠 수행소의 한 유대인이 14번의 막사를 탈출했다. 한 명이 탈출하면 10명을 사형시키는 식으로 나치 보복은 잔인했다. 그래서 14번 막사의 수용자 600명이 집합했다. 신일의 정여인 칼 브리츠는 공포에 떠오는 수용자들 얼굴을 훑었다. 이 나치 우두머리가 호명한 사람은 죽을 운명이었다. 이때 지목된 한 가족의 가장 프렌치에서 가조 우니 체포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가조 우니 체크. 제겐 아내가 있고 불쌍한 자식도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자 다른 한 수용자가 술 밖으로 나와서 말했다. 저 사람 대신에 내가 죽게 해주시오. 응? 그는 브리스가 서대의 신부 막시밀리안 콜비였다. 막시밀리안 콜비. 그의 가조 우니 체크는 살았고 살고 콜비의 시몬은 9명의 다른 희생자와 함께 고통스럽게 죽었다. 응? 지금 그런 콜비였는데 이런 놀라운 자기 희생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우리는 이런 이타적이고 세속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하지만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놀라운 희생을 하기도 한다. 왜 그럴까? 희생정신이 강한 부모들에게 물어보면 그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들의 행복을 하기 때문이라고 마땅한다. 그렇다면 희생은 결국 이기적인 걸까? 교사들은 어떨까? 이들은 그저 학생들이 배우고 자라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끼는 걸까? 아니면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서 얻는 것이 있어서 기쁨을 느끼는 걸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결국 자신을 위한 행동이 이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생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부모들도 자식을 위하는 것만큼이나 자신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며 교사들도 학생들을 위하는 것만큼 자신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자기의 자신의 위치에서 자와 패러독스. 진정한 이타주의는 존재하는가? 사람이 정말 타인을 위해서 행동하는 걸까? 아니면 결국 자기를 위하는 걸까? 부모나 선생님의 행동처럼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기적인 행동 등을 가르치는 통해서 배우는 기쁨, 타인의 행복을 보는 기쁨보다 큰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기쁨을 느끼려는 아주 미묘한 것일지도 모른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타주의에 대한 이런 질문은 보편적인 대답을 찾을 수 없는 탓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런 질문이 우리와 세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바람과 희망이 중요하다 해도 자아와 타자의 드라마는 인간 영역보다도 훨씬 거대한 생명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아와 타자의 구분은 동물의 식물, 거대 생물체와 미시 생물체, 땅 위의 하늘과 또 물속 등에 사는 모든 또 유기체에 적용이 된다. 자신을 버리고 타자를 위해서 행동하는 유기체가 있을까? 생명체에 이타주의가 존재할까? 먼저 동물 부모들이 자신과 친족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자. 새끼 새들은 개걸스럽게 즐거운 먹이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부모들은 둥지를 걷고나 자기가 먹을 지렁이를 잡는 것을 두 원을치라도 새끼에게 먹이를 연들어가 분주하다. 이 둔덕은 사생부동새가 묻어둔 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나뭇잎 등을 분해해 알부화에 필요한 열을 만들어낸다. 수컷 자생무덤새는 8개월 이상이나 매일 5시간씩 둔덕의 온도를 설계하는데 천정하고 태아의 최적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둔덕을 짓는데 필요한 850kg의 재료를 운반한다. 이는 사람으로 치면 40톤을 운반하는 수준이다. 이런 행동이 궁극적으로 자기 희생적인 것은 아니다. 포식자를 자기 등지에서 멀리 유인하기 위해 자기를 쉬운 미끼로 가정하는 위험까지 무릅쓰는 새들도 있다.
공동 서식지에 사는 동물들은 자신의 새끼와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대담한 수단을 발전시켰다. 예로 캘리포니아 땅다람쥐는 자신의 지하 둥지로 접근하는 방울뱀을 향해 모래를 뿌리댄다. 또 다른 동물들은 공격자가 다가오면 높고 날카로운 경고음을 내기도 한다. 이 사례들은 이타주의에 관한 두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어떤 비용도 들지 않은 행동은 이타주의가 아니라 여기서 비용은 여러 형태를 띈다. 둘째, 유기체들은 아무에게나 이타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개미든 사람이든 병사들은 자기 가족이나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만 적을 위해 죽지는 않는다. 부모들은 자식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다른 이와의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이 이타주의에 대한 생물학자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생물학자들의 시각의 본질을 살펴보기 전에 그들 대부분이 진화 자연 선택 유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화 게임 자원 다툼 번식 투쟁 유전자 복제 유기체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유기체나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어떤 상호작용은 크게 득이 된다. 예를 들면 식물은 햇빛과 상호작용하면서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부모는 자녀와 양육을 위해서 부모 상호 간의 자녀와 상호작용 이런 상호작용 이면에는 어두운 측면도 있다. 사마귀의 경우에 암컷은 수컷과 짝짓기를 하는 동안에 수컷의 머리부터 먹기 시작한다. 암컷이 겸이에는 협조하지만 동시에 겸이 상대를 먹을 거리로 취급하는 것이다. 장난을 하게 말하면 여성이 남성의 머리를 없애버리는 것인데 이는 짝짓기에 불필요한 행동이다. 유기체들 간의 모든 상호작용이 이렇게 극단적인 건 아니지만 대부분 두 가지 공통점을 갖는다. 첫째, 상호작용하는 두 유기체는 보통 충돌하는 이해와 일치하는 이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인간이든 아니든 부모와 자식 관계를 보자. 부모가 자식에게 쏟는 시간과 에너지. 부모가 잃어버리는 시간과 에너지다. 둘째로 다른 각도적인 한 유기체에게 좋은 것은 다른 유기체에게 나쁜 것이다. 외견성 해도 수업 이런 상호작용을 생각해보자. 예로 식물은 거의 무한한 차원인 햇빛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런 상호작용이 누군가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물들은 서로 햇빛을 받으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열대우림지대에서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수평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하늘을 가리는 일정의 거대한 텐트를 이룬다. 햇빛이 땅에 나기 전에 이 텐트 같은 잎사귀들은 대부분의 햇빛을 흡수해버린다. 그러면 땅은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 결과 땅 쪽에는 빛이 없어도 되는 식물들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식물들은 죽어 사라진다. 생존에 필요한 자원들인 비인물, 영양분, 먹이, 흙, 심지어 시간은 궁극적으로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자원의 혜택을 받는다면 일부 타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나의 이익은 곧 남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 유기체들 간의 상호작용 중에서 특별한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섹스다. 이를 번식을 위한 상호작용 섹스는 생물학적인 종 개념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정의상 이것을 통해서 종족을 번식할 수 있는 두 유기체는 생물학적으로 같은 종에 속해야 한다. 그리고 번식을 하려면 서로 간 곳에 있어야 한다. 한 종의 파리들이 미국 본토와 하와이에 따로 들여져서 시간 되면 번식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두 파리가 다른 종에 속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들은 한 종에 속해 있지만 번식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살고 있는 유기체 집단인 군락을 형성하지 못한다. 그런데 얼마나 가까워야 하는 것일까? 이는 유기체와 그를 둘러싼 세계에 달려있다. 화초 식물은 이동하지 못한다. 따라서 동종 화초 식물은 넓은 강을 사이에 두고 두 군락으로 나뉠 수가 있다. 반면에 새들은 산맥, 호수, 사막을 넘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날아갈 수가 있다. 따라서 새들 군락은 광대한 지역에 걸쳐 있다. 한 군락 안에 있는 유기체들은 서로 번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유기체와의 경쟁보다도 훨씬 더 격렬한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왜 그럴까? 그들은 이들의 생기지방과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같은 군락에 속한 식물들은 햇빛을 놓고 동물들은 먹이를 놓고 흙속의 미생물들은 질소와 탄소를 놓고 서로 경쟁한다. 햇빛, 먹이, 미네랄, 물 등 자원이 부족해지는 순간 경쟁은 치열해진다.
이런 경쟁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번식에 대해서 살펴보자. 번식에는 비용이 든다. 자식을 기르는 비용 말고도 많은 비용이 든다. 예로 씨를 만들어야 하는 식물들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미네랄, 물 등 포함한 에너지와 여러 물질을 필요로 한다. 식물이 얼마나 많은 씨를 만드느냐 하는 것은 그 식물의 이런 물질종을 얼마나 많이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 서로 요새에 있는 같은 종의 두 식물을 보자. 이 중에 하나는 키가 커서 다른 녀석을 자신의 그늘 밑에 두고 있다고 해보자. 그늘 밑에 있는 식물은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햇도 햇빛을 받게 된다. 한 식물이 다른 식물의 그늘을 들이우는 상황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기록은 번식하는 능력이 다른 경우를 생물학자들은 유기체들의 적합성이 다르다고 표현한다. 한 유기체의 특성은 여러 면에서 자신의 생존 및 번식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동물들은 기생충을 막는 능력에서, 식물들은 독으로 적을 잡기 위해 만들어야 할 본저 생산 능력에서, 다른 어떤 식물들은 곤충에게 자기 꽃을 과시하는 능력에서, 육식 동물은 먹이를 유인하는 능력에서, 또 화살 개구리는 포식자를 몰아내는 피부 착색 능력에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유전성이다. 다른 토끼들보다 빠른 두 토끼가 새끼를 가졌다면 이들의 새끼도 빠른 토끼로 자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느리다면 또 느리게.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 선택에 따른 진화를 이루는 주된 구성 요소는 뭘까? 우선 진화에는 한글락의 유기체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한글락에서 이 모든 요소들이 제 역할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부 식물들은 토양 미네랄을 매우 잘 흡수하는 반면에 그러지 못하는 식물들도 있다. 당연히 토양 미네랄을 잘 흡수하는 식물은 빨리 자라고, 이렇게 빨리 자라는 식물들은 그보다 늦게 자라는 식물들의 그늘을 들여온다. 따라서 늦게 자라는 식물들은 피우는 꽃이 적고 따라서 꽃가루도 적다. 인간의 유전과 유전적인 근친다. 이 다주에 대한 생물학자의 식을 살펴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는 유전의 원인과 관련된 것이다. 과연 유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뭘까? 부모에게서 자식에게 전해지는 유전자와 유전물질 그 답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왜 유전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지금까지 한 이야기에서는 유전자를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유전은 유전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유전자 없이도 생명 자체는 존재할 수 있다. 지구 최초의 생명체에는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생명체는 유전을 했다. 만약 유전자가 갖고 있어야 했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문화적인 진화 같은 것도 있다. 문화적인 진화도 유전자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유전은 필요로 한다. 그러나 유전자 없는 유전은 현재 살아있는 유기체들 사이에서는 예외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볼 때 유전자는 유전의 매우 중요한 요소다. 먼저 유전물질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자. 유기체는 생명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유기체들은 한 개의 세포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분이나 나처럼 수십억 개의 세포로 구성된 유기체들도 있다. 각 세포에는 해당 유기체의 동일한 복제의 유전물질이 들어있다. 이 유전물질은 DNA로 이루어진 수천 개의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를 하나의 기계로 본다면은 이렇게 각 유전자에는 세포라는 기계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지시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세포의 각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백질이다. 내가 주장한 대로 물질은 문자든 혹은 다른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DNA는 어떻게 의미를 전달할까? DNA는 긴 막대기 모양의 분자로서 뉴클레오티드라는 4개의 서로 다른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DNA, ACGT 같은 문자로 붙였는데 여기 4가지 문자표기가 단수 4번이나 도대체 이런 은으로 얼마나 많은 유전자를 구성할 수 있단 말인가? DNA 유전자들은 한 유기체의 한 부분을 만드는 핵심이기 때문에 이들은 유기체의 유행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자, 결과로 만약 우리가 모든 유전자가 있처럼 부모들로부터 유전된 것이라면 왜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이의 특성이나 특징을 예측할 수 없을까? 첫째, 우리 몸속에 있는 대부분의 세포는 정자와 난자세포를 제외하는 각 유전자별로 두 개의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도의 대리 유전자 중에서 어느 것이 정자세포고 혹은 난자세포가 되는 걸까? 둘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되겠지만 그 중에 어느 것이 될지는 완전히 우연의 문제다. 우리의 몸 안에서 두 개의 대리 유전자 중에서 하나가 무작위로 선택되어 난자세포나 정자세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몸으로부터 유전되었다 해도 두 대리 유전자는 다를 수가 있다. 따라서 모든 정자세포 혹은 난자세포는 다르다. 수천 개의 유전자 각각의 경우에 두 대리 유전자 중에서 하나를 무작위로 골라서 과연 얼마나 많은 정자세포를 만들 수 있을까? 그 수는 1000개의 문자로 된 유전자 수보다도 훨씬 많고, 따라서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 수보다도 훨씬 많다. 가족식 유전이 일어나는 두 번째 이유는 세포들이 운율할 때 복제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즉 한 세포가 하나의 유전자를 복제할 때 이따금 실수하기도 한다. 세포의 일은 1000개의 ACGT로 이루어진 문자기를 정확히 복제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포는 한두 개의 문자를 건너뛰어 유전자를 원형보다 짧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한두 개의 문자를 더 추가함으로써 길게 만들 수도 있다. 다양한 유전이 일어나는 이유가 불완전한 복제나 대리 유전자의 무작위 선택 때문만은 아니다. 두 개 유전자 복제 번중에서 하나를 하나의 세포에 넣어 그 세포를 자신의 경로로 원하는 식의 번식에 내재된 단순한 유전 메커니즘은 정교한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해서 유전적인 근진도에 대한 계산 방법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이 계산 방법은 엄격히 한 시점에 한 유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평균 권리 수만을 계산한 것이다. 이런 경우에 두 형제의 유전적인 근진도는 100%이며 두 형제의 유전적인 근진도가 50%라는 앞의 일반적인 계산법은 틀리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결함이 있긴 해도 우리의 계산법은 예컨대 어떤 사람이 어떤 유전적인 질병을 갖게 될 확률을 예측하는 데 있어 종종 매우 쓸모가 있다. 이타주의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지식을 기초로 해서 첫째, 이타주의는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위다. 비용이 드는 행위가 나쁜 것이라면 이타주의는 자신에게 나쁜 것이고 타자에게 좋은 것이다. 둘째, 인간이나 비인간은 특별한 유기체, 특히 자기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만 그 밖의 모든 유기체를 위해 희생하지는 않는다. 이들 자기가 희생할 대상을 어떻게 선택할까? 사실 이런 질문은 진정한 이타주의가 존재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머리에는 결코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생물학자들에게 이타주의란 결코 자명한 것이 아니다. 선세기 이상 돈의 과학자와 비과학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생명체에 대한 한 가지 특별한 시각을 갖고 있었다. 편의상 이 관점을 이빨과 발톱 이라고 하자. 여러분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모든 존재는 본질적으로 자신을 위해 산다. 그래서 1960년 초반에 생물학자 빌 해밀턴은 부모의 이타주의를 보면서 다양한 이타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다. 이빨과 발톱 시각이 보고 있는 것이 동전의 한 면뿐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인보초로 본 부모의 희생은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먼저 얼마나 많은 생물학자들이 이타주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부터 살펴보자. 첫째, 유전자가 유기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전제에서 생물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타주의를 설명한다. 서로 다른 유전자 복제에 보낸 대리 유전자들은 서로 약간 다르다. 따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로 만들어진 검증줄 부분도 서로 다르다. 두 번째 전제는 유기체에 대한 유리한 관점이 아니라 유전자의 유리한 관점에서 진화를 보는 것이다. 새 권력의 이타주의를 사례로 이런 전제들을 살펴보자. 새 권력에 있는 일부 부모 새들은 이타적인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부모 새들은 새끼를 위해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한 반면에 다른 부모 새들은 내킬 때만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가는 대립 유전자나 포식자가 통제로 접근하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새끼를 무시하게 하는 대립 유전자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대립 유전자들은 새들을 거쳐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 부모 새가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새끼를 구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대립 유전자들의 운명을 잘 보여준다. 필요한 순간에 자기 목숨을 희생하게 만드는 부모 새의 대립 유전자는 새끼를 살려서 그 새끼에게도 이어지지만 새끼를 돌보지 않게 하는 대립 유전자는 새끼를 죽임으로써 다른 새들로 전달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새끼를 위해
희생하게 만드는 대립 유전자들은 세대를 거쳐 다음 세대로 전달될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사례는 자아와 타자를 적절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타적인 대립 유전자가 유발하는 행동은 어떤 것일까? 이타적인 대립 유전자는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을 굶고 있는 유기체를 돕는 유전자다. 다시 말해서 이타적인 대립 유전자는 석조유기체로 하여금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한다. 이타주의에 대한 이런 시각은 유전적으로 가까운 부모와 자식에 기초한 것이다. 이런 시각은 부모가 한 굴러간에서 서식하는 유전적으로 관련 없는 다른 새끼가 아니라 자기 새끼를 돌보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와 달리 유전적으로 관련이 없는 타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러나 부모와 자식만이 가족이 아니다. 사전, 형제, 그리고 다른 많은 친족이 있다. 이들에게도 앞서 말한 논리가 똑같이 적용될까? 이들은 유전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도울까? 그렇다. 앞서 나는 친족들 사이에도 유전적인 관련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친족이 유전적으로 가까울수록 서로를 위해 더 기꺼이 희생한다. 유전자가 이기적으로 이타주의를 자극한다고 보는 이런 시각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 시각은 그 힘을 잃고 만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이 유전자라는 것은 좋은 유전자가 되어야 된다. 죽음을 통한 불멸이다. 네요.